충성이 죄가 되는 순간 사람은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태양절 중계가 끊겼다. 2015년 4월 15일 새벽 3시 평양 외곽 전력통제국 지하 전산실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방금 저희 8명이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완벽해야 할 태양절 방송을요.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계단을 올라옵니다. 전산실 문 열어 저희는 12년 동안 도장을 찍었습니다. 병원에 전기를 보내고 방송국을 살리고 평양에 불을 켰습니다. 나라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희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꺼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자물쇠가 철컥 잠겼습니다. 오늘은 귀가 없다. 그러나 저희가 자물쇠를 더 꽉 걸어 잠궜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터뜨리기 위해서요. 대체 왜 저희는 태양절 밤에 그 스위치를 눌렀을까요? 그리고 반역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께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2015년 2월 어느 밤 11시 40분 평양 외곽 전력통제국 지하 전산실에서였습니다. 제 책상 위 내선 전화였죠.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둘 중 하나라는 걸요. 국가 긴급 승인이거나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4년을 살면서 배운 첫 번째 규칙이 그거였으니까요. 목소리로 흔들림을 들키지 말 것. 승인관 동무. 중앙병원 3층 산소공급 라인 비상전력 즉시 승인 바랍니다. 상급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동에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2개였습니다. 서류와 전화, 그리고 시간은 하나였습니다. 승인관 동무, 듣고 있나? 상급자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전화를 무시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소리가 컸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붉은 인주가 번졌고 저는 그제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승인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개인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호흡 불안정, 산소 농도 떨어짐, 연락 요망. 저는 그 문자를 지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전화를 걸 수도 달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력 배분 승인관이었고 이 자리는 제가 충성으로 올라온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평양 외곽 전력통제국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비전력, 방송국 송전, 공장 가동, 평양 시내 난방, 주요 기관 비상 라인까지 제 도장 하나가 밤을 갈랐습니다. 불이 켜지는 곳과 꺼지는 곳을요. 누군가는 따뜻한 방에서 잠들고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이불을 여미는 그 경계선을 제가 그었습니다. 처음엔 무거웠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에 땀이 났고 밤마다 제가 거부한 승인 목록을 떠올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는 걸요. 국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도장을 찍으면 저는 문제없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말 조심, 표정 조심, 가족 조심. 그렇게 조심하며 버티면 저도 제 가족도 이 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75세였습니다. 만성 폐질환으로 산소 호흡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몸이었죠. 요양병동 침대 옆에는 작은 전력 표시등이 있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져 있으면 괜찮은 거고 빨간불로 바뀌면 비상전력으로 전환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면 그건 끝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허락된 면회 시간 안에서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아들, 너 괜찮은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으셨고 저는 침대 옆 전력 표시등을 바라봤습니다. 초록불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도 도장을 찍었고 내일도 찍을 것이며 모레도 찍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어머니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승인한 날짜와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22일 중앙병원 4층 수술실 비상전력 승인. 2005년 9월 3일 평양방송국 심야 송출 라인 승인. 2012년 7월 9일 김일성 광장 조명시설 승인. 저는 그 목록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게 제 충성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라는 저를 필요로 할 거라고요. 저를 지켜줄 거라고요. 제가 버티기만 하면,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지 않고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가족 하나 문제없이 관리하면 나라는 끝까지 저를 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찍은 도장이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는 살리고 누군가는 죽이는 선을 제가 긋고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더 이상 문제없는 사람으로 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공책을 덮고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내일도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럼 어머니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너머로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병실의 초록불이요. 그 불빛이 언젠가 빨간불로 바뀌고 결국 꺼지는 날이 올까봐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저를 이 자리에 묶어두는 가장 단단한 쇠사슬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점검은 저희 팀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3시 전산실 시스템 점검 시간이었죠. 2015년 2월 마지막 주 화요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고 전산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8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막내 전산 요원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9살 청년이었죠. 선배님, 오셨습니까? 막내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점검 항목 뭔가? 막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예비 전력 경로 확인, 승인 로그 백업, 시스템 보안 업데이트, 평범한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막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막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데? 막내는 자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전력표가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막내 모니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평소 보던 전력 배분표가 아니라 다른 게 떠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성명, 나이, 소속,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오른쪽에는 3개의 칸이 있었습니다. 유지, 전환, 정리.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읽었습니다. 유지 칸에는 현 상태 지속이라고 적혀 있었고 전환 칸에는 재배치 대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 칸에는 다른 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정전 사고 처리, 과로사 처리, 이송 중 처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뭔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백업 파일 정리하다가 숨긴 폴더가 열렸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잡고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30명, 50명,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 보였으니까요. 작년 가을에 심장마비로 갔다던 동료였습니다.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기술 승인관이었죠. 48살이었고 가족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왔고 유가족에게 조의금을 전했고 저는 그게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는 그의 이름 옆에 다른 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 완료, 정전 사고 처리. 날짜는
작년 9월 12일, 그가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혀가 굳었습니다.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전 사고. 병원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실, 중환자실, 산소 공급 라인.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고로 기록됩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정리칸에 있는 사람들의 사유를 읽었습니다. 비판적 발언 누적, 가족 해외 접촉 의심, 승인 지연 반복, 상급자 지시 거부. 그리고 그들의 정리 방식은 모두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리 완료.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산실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벽의 시계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막내의 숨소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봤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화면에서 방금 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산실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막내는 화면을 끄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새벽 5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상급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 아직도 있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점검이 늦어졌습니다. 상급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다는 걸요. 어쩌면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요. 말하는 순간 이름 옆에 칸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유지에서 전환으로, 전환에서 정리로요. 저는 전산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인민을 위한 복무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찍어온 도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중앙병원 비상전력 승인, 방송국 송출라인 승인, 평양시내 난방 승인. 저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찍은 도장이 누군가를 살렸다면 제가 찍지 않은 도장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제 선택이 아니라 위에서 정해준 절차였다는 걸요. 저는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평양 시내 불빛이 몇 개 보였지만 대부분은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요. 제가 승인하지 않아서요.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44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충성으로 올라온 자리에서 문제없이 버텨온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제가 지킨 건 나라였습니까? 아니면 절차였습니까? 그리고 그 절차가 지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차가움이 필요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도장을 찍었고,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볼 때마다 그 숨긴 파일이 떠올랐고, 도장을 찍을 때마다 정리 완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막내는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죠.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침묵으로 공범이 됐습니다.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공범이요. 2015년 3월 첫째 주 목요일, 갑자기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오후 2시, 3층 회의실, 전력 승인 담당 전원 집합, 강, 이스리에를 공범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제가 적어둔 승인 기록들이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챙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9명이었죠. 전력 승인관들이었습니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10년 이상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내 전산 요원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상급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고 저희를 둘러봤습니다. 다들 왔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간단하네.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어. 그가 서류를 한 장씩 돌렸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전력 승인 업무 수칙 개정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우선순위 준수, 승인 절차 엄수, 보안 유지. 하지만 맨 아래 한 줄이 새로 추가돼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지만 제 눈에는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논한 향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공동 책임을 진다. 옆자리에 앉은 김승인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45살이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동 책임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상급자는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야. 같이 보고 같이 책임지는 거지. 김승인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같이 봅니까? 상급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펜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서명하게. 오늘 안으로.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공동 책임.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올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9명 전부가 묶이는 거였습니다. 누가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덩어리였고 그 덩어리는 언제든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 승인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46세였고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안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급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통제라니 무슨 소리야? 기술 승인관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뭘 봤든 뭘 알았든 이제는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저희 전부가 끝나니까요. 상급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자네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국가 절차야. 따르기만 하면 돼. 기술 승인관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공범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상급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50까지 서명 안 하면 자네네 가족부터 전환된다는 건 알고 있겠지. 그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통증을 덮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 옆에 서명했습니다. 획이 비뚤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펜을 들었습니다. 김승인관, 기술승인관, 현장 파견 승인관, 감사 대응 담당, 신입 승인관, 무표정한 승인관, 그리고 막내까지 9명 전부가 서명했습니다. 상급자는 서류를 걷었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자네들은 한 팀이야. 같이 일하고 같이 책임지는 거지.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방금 서명한 종이를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우리는 이제 묶였고 언제든 정리될 수 있는 한 묶음이 됐습니다. 김승인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봤을 뿐이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가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붙은 구호가 보였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
저는 그 글자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보지 말아야 할 걸 못 본 척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묶여서 같이 사라지는 겁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동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초록불이 언제 빨간불로 바뀔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2015년 4월 15일 태양절이었습니다. 평양은 아침부터 음악과 깃발과 꽃으로 덮였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확성기에서는 경음악이 흘러나왔고 김일성 광장에는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저희 9명은 새벽부터 소집됐습니다. 행사 전력 안정 담당이었습니다. 방송국, 광장, 불꽃장치, 조명시설까지 완벽한 밤을 만드는 일이었죠. 저는 점검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중앙방송국 송출라인 3중 점검, 김일성 광장 조명 시스템, 2중 백업, 불꽃놀이 전력 예비 라인 확보.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얼굴이 걸린 날이네. 자네들이 책임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돌았습니다. 공동 책임. 우리가 서명한 그 문서가요. 오후 3시 저는 중앙방송국 전력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전력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예비 라인도 준비됐고 백업 시스템도 작동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이었습니다. 무대 아래 임시 전산실이 설치돼 있었고 현장 파견 승인관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가? 제가 물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됐습니다. 완벽하게 넘기면 저희는 또 한 번 문제없는 사람들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저희를 정리하기 위한 무대가 이미 준비됐다는 걸요. 저녁 8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방송이 나갔고 광장에서 함성이 터졌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전산실에서 모니터를 지켰습니다. 전력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예비 라인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중앙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승인관 동무 응급실 전력이 끊겼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복구 안 하면 환자들이 위험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중앙병원 전력 상태를 열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응급실 라인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거기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불이 다 꺼졌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저는 로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오후 7시 45분 중앙병원 응급실 라인 차단. 승인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중앙병원 관련 승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결제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상급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상급자 동무, 중앙병원 응급실, 전력이 끊겼습니다. 제 승인으로 돼 있는데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상급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태양절 행사 중이네. 나중에 확인하지. 하지만 환자들이 위험합니다. 그건 자네 책임이야. 자네 도장 아닌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책임, 제 도장. 하지만 제가 안 했는데 누군가 제 이름으로 승인을 조작했는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 승인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땠습니다. 선배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이 중앙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업 중에 쓰러져서 실려갔습니다. 지금 거기 있습니다. 김 승인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전력 복구 안 하면 제 딸이 죽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복구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상급자 승인 필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급자 동무, 긴급 복구 승인 부탁합니다. 안 돼. 지금 행사 전력이 우선이야.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건 자네가 만든 사고야. 자네가 책임져.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김승인관이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요. 제 딸이. 그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도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막내가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막내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전환 예정 목록이었습니다. 맨 위에 제 어머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김승인관 가족 주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를 주참하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새벽 2시 상급자가 전산실로 왔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사고 보고서야 서명하게.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중앙병원 응급실 정전사고 책임자 전력 승인팀. 그 아래 9명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 책임이었습니다. 사고 발표는 내일 아침이네.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책임자는 자네네 팀이고 처리는 위에서 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서명 거부 시 가족 우선 전환.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김승인관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술 승인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가족 감히 신입 승인관이 벽에 기대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끝이었습니다. 남으면 책임자가 되고 가족은 전환됐습니다. 그때 막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막내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말이 저희 9명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탈북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확정이었습니다. 상급자가 나간 뒤 저희는 전산실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선배님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손이 빨랐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흘러갔고 숨긴 파일이 열렸습니다. 사람 명단이었습니다. 유지, 전환, 정리. 저는 그 목록을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정리 방식까지. 막내가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야 합니다. 기술 승인관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막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USB를 꺼내 꽂았습니다. 일단 복사합니다. 나중에 생각하죠. 파일이 복사됐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그 5분 동안 저희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고 무전기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일 복사 완료. 막내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흔적을 지웁니다. 그가 다시 키보드를 쳤습니다. 저는 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태양절 중계 기록을 건드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오늘 전력 승인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중앙방송국, 김일성 광장, 불꽃장치, 모든 라인이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승인했는지 한 줄 한 줄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바꾸고 승인자를 섞고 경로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끊었는지 위에서 보이지 않게요. 완벽한 혼란이었습니다. 김승인관이 옆에서 중앙병원 기록을 지웠습니다. 제 이름으로 조작된 승인 로그를요. 현장 파견 승인관이 백업 서버를 건드렸습니다. 복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감사 대응 담당이 사고 보고서 원본을 삭제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빠르게,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12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시스템을 지키는 방법을 알았고 이제는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막내가 마지막 파일을 프린트했습니다. 종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이 찍힌 것들, 날짜가 찍힌 것들, 정리 방식이 적힌 것들. 저희는 그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저희가 본 것, 알게 된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기술 승인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승인관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냥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남으면 정리되고 가족도 전환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방송국 방향이었습니다. 중계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저희가 건드린 전력 기록 때문에 태양절의 완벽한 화면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찰나에 저희는 움직였습니다. 전산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들이 방송국 쪽으로 달려간 듯 했습니다. 저희는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9명이 일렬로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를 참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경비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멈췄습니다. 감사 대응 담당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긴급 점검 나갑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방금 막내가 만든 거였습니다. 경비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10초가 1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평양 외곽, 어둠 속으로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김승인관이 멈췄습니다. 선배님, 저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을 데려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제 딸이 김승인관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딸을 지키려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잡히면 딸도 끝입니다. 김승인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남쪽이었습니다. 국경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주머니 속 USB, 가방 속 종이뭉치. 그게 저희가 남긴 큰 손해였습니다. 폭탄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그냥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기록이라는 걸요.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 숨길 수 없는 날짜들, 부인할 수 없는 방식들. 저희는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해가 뜨면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평양 외곽 공장지대 폐건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입 승인관이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긴급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전력통제국 내부 보안사고 발생, 승인관 9명 수배. 저희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름, 나이, 특징까지. 신입 승인관이 전화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범죄자입니다. 무표정한 승인관이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살면 살 줄 알았는데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2년을 버텨온 사람의 체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검문소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배치되고 차량이 멈춰섰고 사람들이 검사받았습니다. 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술 승인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국경까지 100km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경로를 그었습니다. 대로는 못 갑니다. 산길로 가야 합니다. 김승인관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사흘은 걸릴 겁니다. 검문 피하면서 가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USB와 종이 뭉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전부였습니다.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 막내가 물을 나눠줬습니다. 조금씩만 드십시오. 언제 또 구할지 모릅니다. 저희는 물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참았습니다. 현장 파견 승인관이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요. 트럭 한 대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물로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감사 대응 담당이 속삭였습니다. 뒤쪽 창문으로 나갑시다. 저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군인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3층 복도에 갇혔습니다. 앞에서 군인들이 올라오고 뒤에는 막힌 복도뿐이었습니다. 막내가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여기로! 저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막내가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아래에 차양이 있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기술 승인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층입니다. 나한테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잡힙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2층 전부 수색해! 저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승인관이 먼저 창문으로 갔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가 창턱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쿵! 소리가 났고 신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뛰세요. 척척. 다음은 신입 승인관, 기술 승인관, 현장 파견 승인관이 차례로 뛰었습니다. 저도 창턱에 올라섰습니다. 아래가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차양에 부딪혔고 땅으로 굴렀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뛰세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희는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땅에 먼지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공터로, 숲으로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저희는 멈췄습니다. 숲속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저희를 나눠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면 다 잡힙니다. 막내가 USB를 꺼냈습니다. 선배님,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저는 다른 쪽으로 갑니다. 저는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너도 같이 가야 한다. 막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어차피 전환입니다. 제 아버지 이름을 받습니다. 저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막내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꼭 살아서 이걸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달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막내가 멀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승인관이 울먹였습니다. 안 돼요. 기술 승인관이 그를 잡았습니다. 가야 합니다. 막내가 만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USB가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막내가 목숨 걸고 지킨 거였습니다. 저희는 반대편으로 움직였습니다. 울면 들키고 돌아서면 끝이었습니다. 그날 9명이 함께 시작한 길이 8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막내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 계속 걸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요. 예, 막내가 지킨 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흘이었을 수도 있고 일주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8명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인과는 딸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고, 기술 승인과는 말을 잃었고, 신입 승인과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고 잠들었고, 깨어나면 막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이요. 어느 날 저는 낯선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벽, 부드러운 의자, 따뜻한 차 한 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북에 계셨고, 막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꿈에서 도장을 찍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상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물음표가 없었습니다. 단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얼마 뒤 저희 8명은 조용히 모였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승인과는 말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딸 사진만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녀가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연락 왔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승인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기술 승인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랫습니 둘이 다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도망쳤을 뿐입니다. 막내는 남겨졌고 가족들은 잃었고 누군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가 뭘 지켰습니까? USB 하나, 종이 몇 장입니다. 그게 과연 막내 목숨만큼 가치 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막내가 준 거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준 거였습니다. 이 안에 300명이 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유지되고 전환되고 정리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지킨 건 이 이름들입니다. 잊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USB를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저희는 영웅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증인입니다. 받고, 기록했고, 가져왔습니다.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현장 파견 승인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알립니다. 방송국에, 신문사에, 어디든 갑니다. 이 이름들이 왜 사라졌는지 말합니다. 감사 대응 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막내가 원한 겁니다. 신입 승인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는 서로를 봤습니다. 8명이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전등을 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위치를 누르고 불이 켜지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불이 켜진다고 해서 누군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전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누군가의 이름이 정리칸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게 제가 매일 확인하는 자유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자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다립니다. 막내를요. 태양절 밤 저희를 위해 반대편으로 뛰어간 29살 청년을요. 언젠가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선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웃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꿈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도 저는 기다립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니까요. 도장이 아니라 기억으로요. 절차가 아니라 이름으로요. 저는 매일 USB 속 명단을 읽습니다. 300명이 넘는 이름을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충성과 배신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얇을 수 있다는 것을요. 도장 하나가 생명을 가르고 믿음 하나가 올가미가 되는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도장 아래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9명은 달아났고 증거를 지켰고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는 것이 가슴 아프면서도 용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